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세월호 TF팀이 세월호 참사 발생 반년 만에 다시 특별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새 원내대표를 뽑는 등 전열을 새롭게 갖추고 다시 협의에 들어가는 만큼 성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성호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와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모시고 전국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첫 회의를 했는데 첫 회의 분위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이제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좀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해도 될까요? 이번에 성과를 안 내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워낙 오래 그런 데다가 어찌됐건 여야가 지난번에 극적으로 지금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 그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역시 가장 핵심 사항이 그 유가족의 참여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절충의 여지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10월 말까지로 약속을 하긴 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처리를 하기로. 그런데 지금 다른 법들하고 지금 연계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정부조직법 개편안 대표적으로 그거하고 좀 연계가 돼 있어서 이 세월호 특별법보다는 오히려 정부 조직 개편안 같은 것이 조금 난항을 거듭하면서 조금 시간은 더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여당 입장에서보다는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 예산안이 지금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12월 1일 날 바로 본회의에 올려서 상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동 상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들 앞에서 6개월 이상 끈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를 해서 3차 합의죠. 여야 1차, 2차는 유찰이 됐고 마지막 3차 합의를 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계법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연결해서 하지만 결국은 국민들 앞에 마지막 신임을 현 19대 국회를 신임하는 신임 투표 성격으로 이달 말까지 저는 타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근데 두 분 다 지금 이번에는 합의가 될 거다,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 또 판교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특별법 처리에 있어서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안전이라는 것이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성장제일주의로 온 과정에서 건국 이후에 우리의 어떤 경제 발전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또 앞으로 더 큰 사고가 터질 가능성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교 사고를 여기에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세월호 특별법이 마지막에 희생자 가족들이 추천권을 놓고 또 양보를 하지 않으면 또 커다란 또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야당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의 어떤 피해자 가족을 대변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야당과 피해자 가족 간에 일단은 의견 조율이 저는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새누리당도 집권여당 입장에서 앞으로 이것이 잘 협의돼서 타결되고 다음 단계로 국정이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개헌 타령이나 하든 이런 걸 할 시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판교 사고가 결과적으로 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 속도를 좀 더 가하도록 한 그런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 별로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안 했거든요. TF 구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회동도 갖고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내게 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번 그 판교 사고가 아니더라도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충분히 시간을 끌었다. 그래서 빨리 좀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다, 속도를 좀 빨리 내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야 모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는 보지만 이게 일단 또 막상 협상이 시작하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속도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사실은 세월호 특별법 그 제정 자체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제정 이후에 그
여야 간에 좀 상당히 그 난상 토론 같은 것 일종의 그런 것들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판교 사고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결국 사고가 발생하는 거고 그렇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게 별로 지금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구조 자체가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구조 자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어찌됐건 뭐 이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비리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규명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진실 규명과 관련해서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번 판교 사고뿐만 아니고 이 전반적으로 모든 그 안전 위험지대에 대한 점검이 아마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정부 여당은 좀 수세적으로 이제 대처를 할 수밖에 없고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야당은 공격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사실은 좀 그 논란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여겼죠. 지금 국정감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23일 날에 이제 경기도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판교 사고를 보면 경기도랑 성남시는 우리는 주최 측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추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을 법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뭐 이 안전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어떤 적폐라고 지금까지 표현을 했듯이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 크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는 법과 제도를 정말 철저하게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기타 뭐 다른 성남시라든가 이런 데서 이것을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렇게 회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회피하지 말고 앞으로 향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씩 고쳐나가야 될 아주 급박한 현안이 지금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과 여러 가지 의식 수준 이런 것도 같이 돼야지 법과 제도와 그리고 의식이 같이 돼야지 앞으로 이 안전이라는 것이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텐데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인간 사회는 어차피 서바이벌 게임이다. 생존 게임이다. 누가 더 오랫동안 살아남냐, 인간답게 사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는 인간들이 경쟁력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와 이상을 세우고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안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생존 기본 조건이 세 번째 들어가는 것이 아주 커다란 안전이기 때문에 향후 정부를 비롯한 지금 뭐 경기도도 그렇고 모두가 내 탓이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 판교 사태에서 벌어졌던 그런 적폐부터 우리가 해소를 하고 물론 뭐 이미 세월호에서 그게 터지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시야에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봐서 좀 차이점은 있지만 그런 것부터 서로 회피하지 말자. 저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자기 탓이 아니다 이렇게 책임 회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적인 어떤 발언일 것이고 사법부에서 엄정하게 다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이슈를 좀 다뤄볼게요. 김무성 대표의 그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발언을 놓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하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체면을 구기는 발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좀 전략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접근한 걸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헌론이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사이에서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그런 그 국면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찬성 쪽에 힘을 실어줄 거냐 아니면 내가 반대할 거냐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먼저 했겠죠. 그런데 대세가 어찌됐건 개헌 쪽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지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다. 그런 상태에서 어차피 지지를 할 거면 내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선을 그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약간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아마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몇몇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종의 이제 치고 빠지는 이슈화를 일단 하고 그리고 일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해명하는 자리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취소 발언을 하는 자리에서도 선을 명하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 정기국회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렇죠. 이 얘기를 하지 말자.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자. 그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확실히 이제 개헌 찬성론 쪽으로 본인이 의중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줬고 네. 또 이번에 그 본인의 발언으로 해가지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이게 결국은 뭐 청와대 전화 받고 취소한 거 아니냐고 발언이라고 하는 취소 발언 자체가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지금 이제 대통령에게 화살이 좀 돌아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지금 이제 네. 빚어지고 있는 건데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본인에게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이제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차기 대권 행보와 관련해서 개헌론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당내에서 친박계를 좀 정리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이 개헌론을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대권 행보로 가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네, 전략적으로 접근한 거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에 네. 그 87년 체제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그러나 불과 이제 벌써 한 30년 넘게 같은 헌법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승만 정권 때 발치 개헌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대학제 요소를 예산권 그리고 장관의 의원 겸직 등등을 해서 엄청나게 큰 권력을 대통령한테 몰아줘서 지금까지 역대 정권마다 정권이 끝나면 부속자가 생기고 뭐 동생, 형 그리고 아들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현 정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대선 공약으로 네.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최근에 네. 블랙홀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2년 뒤로 좀 미루자. 민생 경제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진을 하자. 이런 상태에서 아셈 지금 네. 외교를 갔는데 그 사이에 외국에 가서 그것을 뒤집어 엎고 물론 뭐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네. 앞으로 개헌이 있을 것이고 개헌은 구체적으로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제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국내에 와서는 또 대통령한테 네. 사과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감이라든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박근혜 정권의 어떤 국정 운영의 가속도를 하는 것이 당정 일체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네. 이 개헌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이 김무성 지금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무슨 뭐 폭탄급으로 생각을 했고 핵폭탄적인 그런 메가톤적인 그런 네. 어떤 파괴력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네. 야당이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야당은 지금 당의 간판을 내릴 정도로 지릴멸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당이 찾는 것이 끊임없이 개헌을 하자. 그래서 화두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새누리당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새누리당 대표가 먼저 네. 앞서서 끌고 화두를 던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새누리당은 분열, 친박이라든가 반박의 분열이 올 수도 있는 그런 현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박근혜 정권이 식물 정권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고 야당에는 이것을 화두로 줌으로써 내부적인 분열을 봉합할 수 있는 좋은 카드를 던졌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는 뭐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셈 회의를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 에볼라 발생 지역에 의료진을 파견하겠다거나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 어떤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박근혜 정권의 가장 강점이 외교와 안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국내 정치는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많기 때문에 네.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정치적으로 보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중국의 리거창 총리를 비롯한 외국 각국의 이탈리아 정상을 만나서 이런 것을 추진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중국과 서방 세계의 지지를 얻고 왔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네.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그 국내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이제 크게 관심을 못 끌는 것이 좀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이죠. 네. 또 오히려 김정은 북한의 제1위원장이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내므로 해서 그것이 오히려 더 화제가 그렇죠. 됐고 네. 또 군사당국자 간 회담 네. 관련해서 남북한 간이 지금 진실공방 벌리고 네.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그 이슈화가 되는 바람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번에 아셈 회의에서 참석해서 던진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고요. 네. 또 그 메시지 가운데서 좀 그 눈에 좀 확 띌만한 것들이 좀 없었던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특히 그 북한에 대한 메시지 전달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략적인 판단을 좀 잘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남북 장성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와중이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하고 연계해가지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좀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네. 그동안에 해왔던 그러니까 북한 남북한 간의 관계가 조금 호전되기 그 직전 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다니시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네. 제기를 했거든요. 북한을 네. 자극을 자극을 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그 기조하에서 얘기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반발을 하고 네네. 그런 상황을 좀 유발을 지금 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 국내에서 진행되는 남북한 간의 협상 또 대북 간의 대북 정책 관련한 네. 부분과 해외에 나가서 던지는 그 메시지 간에 좀 일치를 네네. 시키는 연계를 좀 잘해서 좀 일치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차기 정치 지도자 그 선호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네, 계속하죠. 저희가 그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한국갤럽이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금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1위로 나왔거든요. 뒤를 이어서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 김문수 위원장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나왔는데 그 차기 대권 구도로 보는 거는 약간 섣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떤 대중적인 인기도 이런 게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근데 이번 이제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이제 확실하게 눈에 띄죠. 김무성 대표가 최근까지는 1위였었지 않습니까? 네네. 박원순 그 시장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지지율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반전된 게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일종의 컨벤션 효과, 전당대회 네. 이후의 컨벤션 효과가 네. 조금 꺼지는 그런 측면이 좀 없잖아 있지 않나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요. 이건 최근에 그 김무성 대표가 국감 중에 지금 중국 방문을 해가지고 여야 간의 논란을 좀 불러일으킨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개헌 관련한 발언 때문에 그 여권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가 조금 부정적인 그 판단을 내리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이제 여기에 그 나타나진 않지만 또 유력 대권 주자가 한 분 더 계시긴 하죠.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잘 포함을 시키진 않는데 한번 네. 포함을 시키면 늘 다른 네. 분들보다 아주 높게 나옵니다. 20% 네.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네. 사실은 숨은 주자가 한 명 더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겠죠. 네네. 네. 그 이번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보시나요? 여당은 김무성 지금 네. 대표는 애초에 대권의 뜻이 없다고 그랬고, 그리고 내년 총선 이후에, 2년 뒤 총선 이후에 여권의 대선 후보는 새로운 분이 부각할 가능성이 저는 네네.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야권 또한 가장 큰 궤파를 지닌 문재인 의원 이외에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대척점에 대결 구도가 가는데,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민주당과 같이 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당의 당원들이 네.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때문에 네. 개파적인 이익이 가장 큰 네네. 그런 분들이 대선 후보 될 가능성이 크고, 네.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서 탈개파주의를 선언했지만 그것은 저는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 소식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